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황승택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모두에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방향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수정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글로벌 이제 매크로 경제 전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시장 관련된 부분들, 글로벌, 국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관련된 채권 시장 관련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경제 전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이거에 이제 연동된 여러 가지 이제 금리, 각국의 이제 금리 정책,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4분기 이후에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들인데요. 결국에는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오늘 최근에 이제 CPI 지표도 나왔지만 이런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 이거에 따른 연준의 그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베이스, 월스트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관련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관계 관련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관계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또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 부분들은 오히려 확대되는 그런 국면에 있어서 더욱더 좀 저희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갈등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계속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또 관련된 신용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우려했던 것만큼 굉장히 신용 리스크가 디폴트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확대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이제 금융권의 이제 긴축 여러 가지 이제 신용 축소라든지 신용 대출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에는 긴축으로 조금 이어지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금 연준이 일단은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헤드라인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불확실성은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물가는 상반기까지는 예상대로 이제 좀 축소가 되고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반기에는 또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고용, 연준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에는 고용과 물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용이 굉장히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고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용이 여전히 이제 사실은 가장 좋은 그림은 물가는 빠르게 떨어지면서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림.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연준이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착륙을 설명하는 팩터가 될 걸로 보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화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용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반기에 기저효과가 사라져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방역지성이 확보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고용이 이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고용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저희들이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고용 부분도 둔화될 걸로 보고 있긴 한데 뭐 최근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구인 건수가 여전히 경제활동 인구 참가 건수보다 많기 때문에 고용이 이제 급격하게 침체로 가진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좀 경제 쪽에서 많이 그 언급하고 있는 필립스 곡선 관련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가 2% 정도 되는데 물가가 이제 2%로 안정이 될 경우 실업률의 고점은 6% 후반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물가가 그 2%대로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극심한 경기 침체,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 부분들, 실업률이 6%대 후반이라는 것은 굉장한 뭐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가 관련해서 뭐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이제 예상보다 그 좀 덜 빠르게 이제 그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 쪽에 소비 쪽에서 물가가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펙이 지금 감산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그 유가 하단도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은 상품 물가도 떨어지게 돼 있지만 유가가 또 이제 하방이 견조하게 지지가 된다면 상품 물가가 떨어지는데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주택 부분도 뭐 여전히 주택 수요는 견조한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주택 가격이나 이런 렌트비 이런 부분들이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거비 하락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쪽에서 이 고용이 여전히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임금 상승 이런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방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품 물가라든지 주택 관련된 주거비,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저희들이 예단하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지표들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뭐 소비 부분도 결국에는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긴 한데 뭐 사실은 초과 저축분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남은 그 초과 저축분 소진에 뭐 1년이 걸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 쪽도 굉장히 좀 둔화될 거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경기 사이클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미국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9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 좀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단기 금리 차를 감안을 했을 때 그 뉴욕 연은에 따르면은 경기 침체 확률이 뭐 70.9% 정도 나오는데 거의 뭐 경기 침체는 한번 저희들이 겪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부분들은 지금 부동산이 이제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한 15에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견조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여전히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축폭이 크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상반기에도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은행하고 중소형 은행들하고 연결지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신규 주택 착공 자체도 꾸준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 지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경기 사이클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은행들이 이제 리파이낸싱을 잘 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뭐 은행들 같은 경우도 유동성 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겪어 나가면서 뭐 대출 태도가 굉장히 좀 긴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상황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은행
은행권 신용 리스크 관련해서는 뭐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뭐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들이 그 상반기 중에 있었지만 뜯어 보면은 뭐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 이 리파이낸싱 비중만 따져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돼서 보면 10% 언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은행들도 그 10에서 한 15% 정도가 연간으로 상환되는 수준이다라고 감안을 하면 뭐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희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뭐 고용도 중장기적으로는 둔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뭐 어느 정도 좀 종료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은 뭐 6월달 동결에 뭐 7월 인상을 좀 반영하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연말까지 현재 수준의 그 최종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뭐 대폭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 안에 금리를 연준이 인하한다라는 그림을 그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뭐 내년 초 정도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가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까지 2%대를 바라보긴 어려운 상황이고 3%대 정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자체도 뭐 공격적으로 좀 완화 정책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긴축 정책은 또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하이퍼 롱고 기조는 당분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환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달러는 약세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ECB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실물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워낙 물가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정도 더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긴축적인 정책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뭐 달러의 약세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BOJ가 사실은 지금 YCC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지금 실질 구매율,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계속적으로 이 완화 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정책 전환이 있을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달러 부분에서는 약세를 그 유인하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뭐 그 달러의 투기적인 순매수 포지션도 뭐 연초부터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는 약세 쪽에 베팅을 하는 경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국채 관련된 부분들도 달러에 좀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일본이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 16% 정도 되고 중국이 한 13% 정도 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규모들이 굉장히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잔액 감소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BOJ가 이제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이 외환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국에는 국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를 매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저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를 위해서는 미국채를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그 국채 관련해서도 달러 약세 가능성, 달러 강세보다는 약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달러는 어느 정도 좀 약세 흐름을 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 글로벌 외환 거래에서 그 이제 사고 팔고 했을 때 이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8% 정도 되는데 뭐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긴 한데 뭐 중국이 이제 기축통화 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지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틀림이 없고요. 여기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뭐 최근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위축되고 있긴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뭐 중국과 러시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뭐 그 달러 패권에 대한 약화는 어느 정도 조금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각 국가들의 이제 그 외환 보유액 중에 달러 비중이 감소하고 그다음 무역 거래 중에 달러 비중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내비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미 그 기준금리 역전폭이 굉장히 큽니다. 175bp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금리 차가 이제 한미 기준 금리 차가 이제 커지면은 달러 유출에 대한 우려들이 뭐 굉장히 좀 그런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계감들이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자본 이동이 나타나는 달러의 자본 이동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채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 쪽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뭐 유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뭐 3월부터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차에 따라서 이 원화 약세가 뭐 지속이 될 거다라는 우려들은 조금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 트랙 레코드를 봐도 그렇고 뭐 현재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금리 차에 따른 뭐 외화 유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저희 무역 수지 개선되는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석유 의존도가 당연히 높은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22년 기준으로 한 19%에 달합니다. 그 원유하고 석유 제품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원유 도입 단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유 도입 단가가 떨어지면은 외화 유출이 상대적으로 좀 관련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수입 증가율 감소폭이 가파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출은 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점차 축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이제 뭐 달러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뭐 어느 정도 그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연평균으로 보면은 1280원 수준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1270원대, 8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에는 그 한 125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 악재가 거의 환율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면서 그 원달러 환율은 좀 개선이 올라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정도에 좀 더 1250원대까지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경제는 계속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지금 그 내수 부진이 계속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소폭 개선이 돼서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가 조금 더 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연간으로 한 1.2%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민간 소비는 계속적으로 좀 둔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도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질 소득은 어느 정도 그 감소하는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 소비 둔화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제조업 같은 경우도 뭐 재고 출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단은 재고가 그 출하 비율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가동률은 떨어지고 생산 둔화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이제 재고 조정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생산과 그 투자 쪽의 부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완만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수출 수요 회복 속도는 뭐 전반적으로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겠지만 뭐 대부분 이제 그 하반기 한국 경제 완만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핵심에 있는 부분들이 뭐 반도체인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주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긴 한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 12월 이후에 좀 상승세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이제 재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 이제 반도체 쪽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던 부분들이 소진이 돼 가고 있는데, 뭐 이제 의미 있게 소진이 끝나면은 뭐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증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부분들, 이런 그림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수출에 이제 한 7개월 정도 선행하는 수출 경기 확산 지수가 22년 11월 달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요걸 감안해서 7개월을 그 적용을 해보면 6월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출 쪽에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그 주식시장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주식시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주가 지수가 2600대입니다. 2600대인데 저희들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상단이 한 2700 정도 보고 있고요. 4분기는 어느 정도 좀 경기 침체 관련된 그 조정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사실은 그 주가를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반기에 중국이 얼마나 회복이 빨리 개선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반도체 부분도 이제 중국이 회복이 되면서 그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입이 확대가 되고,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수출이 확대가 되는 그림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환율 부분은 그나마 뭐 지금 달러의 약세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그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코스피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11% 정도, 최근 저점 대비 11%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조정은 또 그 4분기에는 조정도 또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상승장에 4분기 이제 조정장, 그리고 4분기 말 정도에 내년을 보고 이제 그 또 이 편가르기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P 500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애플이나 나이키, 뭐 등등등,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경기 개선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이익 증가율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반도체라든지 산업재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올해 연말 이후에 내년에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오게 된다면, 그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그 지역, 어떤 섹터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좀 그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뭐 인도 시장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그 중국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드려보면은 3분기에 이제 중국이 글로벌 경기 사이클 개선을 뭐 주도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중국이 그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다 해도 결국에는 미국이나 뭐 다른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들 대비해서 일단 침체 국면을 먼저 겪었고, 그래서 이 회복도 먼저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회복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않고 있지만, 뭐 중국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월 연속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뭐 그 글로벌 대비해서 상대 강도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걸로 2를 넘는, 그래서 이제 경기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 중국 경기 선행 지수는 평균 한 14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14개월 상승을 하고 뭐 이런 그림이 이제 그동안은 지속이 돼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21개월 동안 하락을 했고 그다음 현재 5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그리고 이제 경기 선행 지수 상승 중에 이제 6개월째부터 10개월 사이에 경기 사이클 개선이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진행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되죠. 현재 5개월째니까 다음 달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쪽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여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 측면에서도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은행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축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부분들이 뭐 최근에 좀 뭐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의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시중은행 대출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은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가 이제 이 12개월 순변율이 2개월 만에 지금 플러스로 반전이 됐는데, 이게 이제 PMI 제조업 지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행을 한다라고 감안을 하면 뭐 6월 이후에 이제 그 재고 순환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재차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미중 정치적인 갈등 뭐 이런 거 별개로 지금 기업들은 중국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JP모건 뭐 회장도 왔다 가고, 뭐 그다음에 뭐 테슬라 회장도 왔다 가고,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뭐 여전히 미국 기업들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정치하고 엇박자 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보는 중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미국 기업의 그 중국 시장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뭐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미국 기업이나 유럽들 유수의 기업들,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2016년에서 2018년 평균 한 20.5% 정도 매출 비중이 이제 중국 아시아 쪽에서 나왔는데, 2019년에 16.8%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18.8%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12.7%에서 지금 16.2%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뭐 미국 기업들의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다음에 뭐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그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 중국이 이제 글로벌 경기 사이클 개선을 주도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을 들어가면은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라는 그 궁금증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글로벌 경기 개선을 주도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은 국내 이제 화학, 자동차, 뭐 반도체, 철강 이런 부분들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학하고 철강 같은 경우 보면은 시총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8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고점 대비해서 아직 81% 수준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중국이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이 개선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산업재 부분입니다. 아까 반도체하고 산업재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산업재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지금 그 국내 증시에서 산업재 그 시총 비중이 작년 말에 12%에서 뭐 최근에 11%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상황인데, 일단은 중국 쪽 경기 개선 주도하게 되면 산업재 쪽에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산업재 순매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하고 더불어서 산업재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은 그 이제 저점 대비해서 그 한 11% 정도 보고 있고요. 이러면은 고점을 한 2,700 정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2,600대 와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뭐 조정 국면이 뭐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치 대비해서 이 상반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실적이 저희들이 보는 부분들도 하반기부터 개선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주시장을 감안을 하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국면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2분기 실적 이후에 다시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2,700을 찍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되면 2,700 위아래로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고 있고, 4분기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시장에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올해 12월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분명히 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연준도 내년에 우리나라도 뭐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연준도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하고 4분기 GDP 성장률이 뭐 그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국면에서 이제 연준은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막상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뭐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 보면은 과거에 2001년에서 2003년 같은 경우 기준금리 인하 때는 산업재, 그 다음에 2009년 이후에는 뭐 제로금리에서 전통 소비재, 그다음에 2019년 이후 이제 2019년 기준금리 인하 때는 뭐 신소비재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2차 전지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반도체, IT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은 뭐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그 지켜봐야 되는 좀 그 섹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별하게 저희들이 인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하고 후내년을 봤을 때 그 GDP 성장률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두드러지는 국가가 베트남하고 인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들이 늘 봐왔던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5%, 내년에 후내년에는 4%대로 좀 성장률은 좀 둔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것처럼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넘어섰다라고 그 뉴스까지 나온 상황이고, 지금 25세 이하 인구 비중 자체도 인도가 베트남보다 훨씬 높습니다. 베트남이 27% 정도 2030년까지. 근데 인도는 40%에 육박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까지 이제 그 싸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많은 생산기지들이 인도로 이전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인도의 이제 GDP 성장률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인도 총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내년에 이제 그 인도도 총선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 비중이 그동안 이제 중국에 상당히 좀 그 많이 의존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 이제 그 중국 수출 비중이 26.8%였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9.5%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대신에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IRA든지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이슈가 있지만 인도나 이런 부분들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에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 주식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인도로 이제 잘 팔리는 제품과 이제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을 좀 들여다 봐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보면은 뭐 유틸리티 쪽에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런 그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화공품, 전기전자, 뭐 철강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관련돼서 그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이제 매크로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연준은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 3월부터 지금 10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 500bp, 제로금리에서 지금 50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지금 뭐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 내년에 100bp, 그다음에 후내년에 100bp 정도 이제 하향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립금리 수준은 한 2.5%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 어차피 이제 지금까지는 그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정책금리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리 인하는 내년 정도부터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그 연준이 지금 뭐 물가 레벨도 그렇지만은 지금 그 긴축을 유지하는 명분에 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그 회복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팬데믹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사실은 외부 활동이 금지가 되면서 서비스 부분의 고용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면서 아직까지 이제 고용 부분이 타이트하게 잘 그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긴 한데, 결국에 연준은 이제 그 경기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인 수요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임금이 이제 안정이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정상화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그림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고용이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이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 지금 아직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구직자가 증가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긴 한데 굉장히 더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 측면에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임금 상승 같은 경우도 이런 서비스 물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임금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헤드라인 CPI가 5월달 기준으로 뭐 4.1% 나왔죠. 시장 예상대로 나왔는데, 일단은 뭐 6월달까지는 역기저효과가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 3분기에는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가 하락 속도가 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주거 비용 부담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서비스 물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상보다 물가는 더디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사실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시장에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이제 뭐 통화 정책 관련해서 뭐 금리 정책 관련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그 시장에 언급하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물가 경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이 전반적으로 좀 매파적인 성향을 계속 내비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비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 금리 인상 사이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쪽이나 고용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서비스 쪽에서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 정책 전환, 금리 인하의 그 가능성은 예상보다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연초만 해도 올해 4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 지금은 올해는 그 하이어 포 롱거에서 현재 이제 기준금리를 유지를 할 것이고,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 초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물가 레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조금 딜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스텝 정도 딜레이 돼서 6월 달에도 금리를 한 차례, 뭐 더 많으면 두 차례 정도 금리 25bp 정도씩 올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물 경기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뭐 물가 레벨을 감안을 하면 일단 긴축적인 정책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가 실질 임금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9% 정도 되고 있어서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는 정책 전환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YCC라고 하는 정책이 하반기에는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긴축적으로 하반기에는 조금은 태세 전환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과 일본의 이런 긴축적인 부분들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달러 악세를 유도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관련해서는 뭐 지금 저희들이 경기 순환 주기를 이렇게 한번 과거 데이터로 쭉 보면은, 통계청이 이제 한국 경제 최근 저점을 20년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순환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대한 평균 확장 주기가 3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33개월이면 정점이 올해 2월 정도였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정점 이후에 수축 주기 20개월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경기 저점은 내년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절반이 되는 10개월 정도 때, 올해 12월 정도부터는 침체라는 부분들이 좀 가시화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기 정점과 인하 시점 간의 평균 시차가 한 11개월 정도로 감안을 하면, 아까
23년 2월이니까 11개월 후 내년 1월 정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희들이 이제 트랙 레코드 상으로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금리 인하 패턴 중에서 이제 25bp 인상하고 이듬해 50bp 인하했던 부분들이 두 번 정도 있었고, 지금 봤을 때 이제 최종금리가 한 3.5 정도 유지가 되면서 내년 말까지 한 두 번 정도에서 세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시장은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 때 가장 금리가 많이 떨어졌던 게 이제 5년, 국고 5년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수출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그 채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인데, 이 수출이 이제 그 수출 증가율이 저점을 타진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이 이제 그 증가율이 반등을 하게 됐을 때 국고 이제 10년 금리도 동반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로를 살펴보면 이 그림의 3번하고 4번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사실은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채권 투자들이 굉장히 좀 그 혼란한 상황인데, 3번, 4번 그 경우에 이제 커브 스팁,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단기채를 사고 장기채를 팔고 이런 그림인데, 사실은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5년물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이 버터플라이 정책도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